자, 이제 마지막 세션 남았습니다. 명리서적 잠깐만 제가 얘기하고 우리 박정아 선생님을 소개하고 모실 건데요. 앞에서 우리가 주역의 교재에 대해서 들었던 거에서 키워드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뭘 내가 들었나? 교재를 선택할 때 나는 무엇을 참고해야 되는가? 모든 과목에 대해서 저도 그런 질문을 듣거든요. 그래서 지은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책을 썼는가? 그래서 예를 들면 저도 대학원에서 주역을 전공할 때 저는 의리역 책, 아까 소개한 책 중에 김경방 여서광의 책으로 공부를 했는데 나처럼 명리학을 전공하고 명리학으로 평생을 살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의리역학을 가지고 공부했을 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자세하고 친절한 설명들이 학교에서 주어지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오늘 그 정수환 교수님 설명 같은 경우는 안에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뭘 참조해야 되는지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역자가 되었건 지은이가 되었건 이 사람의 학문적 백그라운드와 이 사람의 사상이 어떤가를 봐야 되는 거 아마 하나 눈치챘을 거고요. 또 하나는 혹시 여러분 뭐가 기억이 나시죠? 저는 내 개인적인 거이기도 한데 내가 수업마다 얘기하는 건데 목차 집으시는 거 혹시 들으셨나요? 항상 책을 볼 때 교수들한테 물어보죠. 교수님 책 뭐 사면. 그런데 그 전에 적어도 목차는 인터넷 서점에 가서도 목차는 볼 수가 있어요. 목차 보는 거 버릇을 들이세요. 공부 쉽게 하는 방법 많지만 적어도 해야 될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차 정도는 내가 보고 판단을 내릴 줄 알아야 된다. 물론 좀 더 몇 군데라도 읽어보면 좋은데 요즘 여러 가지 여건이 힘드니까 내가 공부를 하려고 그럴 때 나의 나침반을 어디를 좌표를 찍고 걸어갈 것인가 했을 때 중요한 포인트, 좌표를 어디에다 찍을까를 한 번씩 생각하면서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생각을 던지는 거였고요. 앞에 제일 먼저 했던 그 리상 교수님의 타로 들으면서도 제가 이거 빨리 시작해야 되는데 이미지가 역이 되었더라도 그 원래 이미지의 의미의 그 원래 이미지를 잃어버리지 말라 이런 얘기 하셨는데 예를 들면 사주팔자에서 형이 나오고 충이 났을 때 그 글자를 못 쓰는 줄 아시는 학우님들 많아요. 내가 너무 수없이 질문을 받고 수없이 대답을 했는데 그 글자는 그대로 쓰셔야 돼요. 뭘 읽어야 돼요? 그 글자에 나타났던 사연들을 읽어야 돼요. 형과 충으로 인한 사연들을. 형과 충이 났으니 이 글자가 파손되고 없어졌다고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형, 충이 나고 글자들이 상호작용을 하고 화학작용을 일으킬 때 무엇이 상대적으로 더 다치고 이 글자가 다침으로 인해서 이 사주팔자의 주인이 겪었을 그런 상황들을 추론하셔야 돼. 그게 이 술수학의 매력이에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계산이 안 되는 어려움 때문에 학우님들이 어렵다, 이 공부가 너무 어렵다고 하는데 이 매력을 발견해 나가는 그 즐거움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 길어질까봐 우리 이렇게 부산에 와서 이런 특강의 자리를 마련하게 된 이유가 박정아 선생님 뵙고 또 부산에 계신 학우님들과도 인사도 나누고 어쨌든 우리는 살아가야 되니까 사회적인 동물이고 그래서 오늘 한번 소중한 시간을 마지막 이제 5시 정도에 끝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아 선생님의 현대 명리학 이해를 위한 키워드 정리로 마지막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할게요. 반갑습니다. 앞 시간이 상당히 너무 아카데믹해서 참 또 거기에 또 그 레벨을 또 같이 맞춰드려야 되는 분위기도 있고 또 너무 오랫동안 집중하셔서 또 이 집중도가 또 오랫동안 유지되기 어려우니까 좀 편안하게 그냥 네, 편안하게 하십시오. 네,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사주명리학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논리나 그 관점들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부하신 그 클래식 논리를 아주 일부밖에 안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사주명리학을 공부를 하려면 또 클래식을 공부를 안 해도 안 돼요. 당연히 하긴 해야 되는데 거기서 갖다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현대에서 반드시 새롭게 또 정리해야 될 논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키워드를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진지한 어떤 뭐 고민이라든지 그 어떤 키워드나 논리에 따른 뭐 이렇게 정리 이런 걸 통해서 현대에 써먹을 수 있는 논리들을 스스로 뭐 정리를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뭐 짧은 시간에 방대한 그 사주명리학을 전부 다 정리한다는 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데 이 교수를 보니까 거의 천재반 분위기라서 천재반도 우리가 그렇게 보통 천재반은 아닌 것 같고 대단한 천재반이라야 사실은 뭐 우리가 논리들을 한번 맛을 보면서 이게 자기한테 이제 제가 그 정리해드리는 키워드 중에 몇 개라도 하나의 화두처럼 착 던져진다면 사실은 이제 오늘 이 수업의 목적은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퍼스널 히스토리를 조금 해드려요, 말아요. 퍼스널 히스토리. 저는 해드릴까요? 저는 어쩌다 보니까 이제 이 학문에 심취한 지가 중학교 2학년 시절부터 심취를 해서 지금 부산의 단감동이라는 곳에 가면 화장터 뒤쪽에 있는 서남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에 그 뭐 범납 한 70년 된 송납으로는 한 90 몇 살 됐겠죠. 그 땡중이라 하면 안 되죠. 제가 이제 뭐냐면 중학교 시절에 아무것도 모를 때 그 평생을 이렇게 수행을 하신 스님하고 이상한 친구가 된 거예요. 친구가 돼가지고 그분 몸을 부축을 해드리면서 제가 기동량을 하면서 인생에 뭔가 다른 비밀이 있다 이런 걸 눈치채고 이제 좀 관심 있게 책을 읽다가 이제 그 19, 20살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1학년 이런 시절에 제가 이제 생계를 제가 지금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런 처지가 돼가지고 그 사이에 이제 그동안 쭉 공부를 했던 거 가지고 학교 앞에 제가 간판을 겁니다. 나이 20에 간판을 걸고 그때는 뭐 체력이 워낙 좋을 때니까 밤새 뭐 그냥 공부하고 또 뭐 수업 올라가고 짬나는 시간에 또 내려와서 손님 받고 했는데 한 몇 달 하다 보니까 뭐 학교 갈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거의 학점을 다 망칠 만큼 손님들을 20살 시절부터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고전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논리나 체계가 이게 적용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펼쳐놓고 손님들하고 많이 뭐 싸움 아닌 싸움을 하죠. 책에 이렇게 나와 있다. 책에 나와 있다. 그때는 뭐 책이 모든 것의 어떤 뭐 기준, 표준 이렇게 받아들일 나이에 책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내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다. 손님은 뭐냐면 자기도 거짓말 하는 거 아닌데 안 맞대요. 그게 왜 안 맞지? 이때부터 이제 제가 고민이 시작되었고, 그 사이에 이제 뭐 군 생활하면서 군대에 가서 이제 소위 좋은 고전들을 많이 갖고 들어가서 밤새 이렇게 우리가 이제 초병 생활을 했기 때문에 밤새 근무를 하고 또 아침에 잠을 자고 일어나면 잠깐 짬이 나거든요. 그 한두 시간에 계속 뭐 자평부터 적천수까지 뭐 죽어라 마르고 닳도록 읽고 사주 정설 아시죠? 백연관 샘과 정설을 제가 47번 읽었어요. 그래서 어디에 철자가 틀렸고 교정을 어디에 봐야 되는까 잘잘잘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겠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87년도 2월 달에 그냥 아예 싹 그 고전들을 불살라 버리고 세상의 논리가 5행이 아니고 7행이라면 7행식으로 다시 논리를 정리해 보자. 이런 각오로 한 6개월 동안 7월 달까지 계속 밤새고 생각만 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만 하다가 어느 날 그런 사람들이 글이 이 말이었고 저 말이었고 하는 것을 이렇게 단박에
제가 정리를 하기 시작하면서 옛거를 현대에 옮기는 어떤 원리들을 나름대로 제가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뭐 제도권에서 지금은 제도권이 있고 옛날에도 그 영리협회 같은 곳이 있어서 제도권 교육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뭐 체계화되지 않은 시절에 저는 뒷골목에서 혼자 치고받고 하면서 이렇게 이쪽의 학문을 쭉 이렇게 정리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기존의 그 클래식을 배우면서 들으셨던 논리하고 너무 이렇게 휙휙 다른 시각들이 많이 발견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약간 비유를 든다면 여러분이 그 뭐 팔이 근육이 안 좋다, 뭐 뼈가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우리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뭐 엑스레이를 찍는 방식으로 내부를 이렇게 비춰볼 수도 있지만 MRI도 있고 뭐 PET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의 그 시각이나 접근법이 있다. 이런 정도로 이제 좀 마인드셋을 좀 열어놓으시고 쭉 이 내용을 들어보시면 말 되네 말 안 되네부터 시작될 겁니다. 말 되네 하여튼 내용을 조금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고전에서 나와 있는 여러 논리들은 출세가 너무 단조로웠던 시절이다. 그래서 승관 발제, 이렇게 벼슬에 올라야만 출세가 가능했고 녹봉을 통해서 경제적 지위까지 얻던 그런 시대에서 대체로 그 격용론에서 이제 뭐 격분류라든지 또 그다음에 용신의 채택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중화론 중심이죠. 중화론 중심이고 뭐 몇몇 특수격들이 있죠. 뭐 종격이라든지 화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누고 있지만 전부 다 뭐냐면 부득불용이든 중화든 거기에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무엇에 대체로 그 귀결되고 있느냐면 길흉론에 귀결되고 있다는 거죠. 좋다 나쁘다. 그래서 제가 또 다른 로컬 강의할 때 이제 또 직업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할 때 길흉론을 경계하라 이렇게 저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대부분 다 뭐 선생님 운이 좋아요 나빠요 이러면 그걸 어떻게 말하느냐 입니다. 그걸 말해주지 않으면 내가 뭐 때문에 묻느냐 이렇게 하는데 저렇게 뭐냐면 출세의 수단이 단조로웠을 때 그때에 쓰는 논리는 기중론 중심이지만 현대 사회에는 기중론만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또 실제 삶의 원리가 좋다 나쁘다로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자기가 그동안 쭉 이렇게 보험금만 내다가 보험에 들은 것들을 자기가 찾아 먹는다. 이럴 때에 이 교통사고와 그 다음에 자기가 보험금을 다 먹는 이런 것이 길한 것이냐 흉한 것이냐. 그러니까 길하다고 말해도 맞고 흉하다고 말해도 맞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좀 이렇게 기중론을 경계하기 위해서 하는 표현이 많습니다. 많은데 희귀동소, 제가 이제 조어를 해서 하는 표현입니다만 희귀동소, 이렇게 기뻐하는 것과 꺼리는 것이 한 곳에서 일어나고 사라진다. 희귀동소. 이렇게 어부는 어디에서 죽는다? 바다는 어부에게 희신이다, 기신이다. 군인은 어디에서 죽어요? 그 전장은 군인에게 희신이다, 기신이다. 그 희기가 동소에 사라지고 일어나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희귀동소의 원리를 우리 기본적으로 좀 전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노랫말에 우리가 인간이 아무도 못 빠져가는 그물, 운명의 그물, 사랑에 관해서 사랑은 나의 천국, 사랑은 나의 저희 옛날 좀 에이지가 있으신 분들은 아는데 사랑 때문에 너무 좋았다가 사랑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게 바로 이제 희귀동소의 원리이기 때문에 운명을 관찰할 때도 이 사람에게 희귀동소의 인자는 뭘까? 이걸 이렇게 이제 찾는 어떤 접근법, 시각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또 그다음 현대사회처럼 이렇게 직업이 꼭 뭐 벼슬에 오르지 않아도 수많은 종류의 그 성공이 존재하는 직업 분야 이런 것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격의 채택이나 옛날식으로 한다면 다양한 격의 채택이나 해석법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좀 전제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현대란 말은 뭐 붙여서 그렇습니다만 간지 구성 자체의 출발을 여러분이 좀 전제를 하셔야 되는데 사주 간지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또 뭐 많이 계시겠지만 글쎄 제도권에서 어떤 걸 다룰 수 있는지 잘 모르니까 이 세성이라는 별이 우리 고대 천문지상의 표현으로서 그죠? 근데 이게 세성이 현대의 무슨 별입니까? 예, 그렇죠. 현대의 목성이고 목성 주기 11.86년. 그것에 의해서 결국은 뭐냐면 천체 인력 게임이다. 천체 인력 게임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전제를 한다면 그 범주, 이렇게 힘의 어떤 범주, 작용의 범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정리를 하시기가 수월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주학은 어떤 학문에서 대부분 다 이제 이게 너무 뭐냐면은 문자 체계 중심으로 공부를 이렇게 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이게 뭐 간목이 와서 어쩌고 저쩌고, 을목이 와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문자 체계 중심으로 우리가 코딩을 하다 보니까 정리되어 있는 거지만, 그 전에 뭡니까? 문자 이전에 있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문자 이전에 자연이 먼저 있었다. 그래서 자연의 여러 가지 모양새, 운동을 보고 뭘 만들었다? 문자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자로 의해서 우리가 코딩을, 갑을병정 무기경신인계 코딩을 해둔 걸 가지고 갑이 오면 무조건 뭐 갑목. 그래서 목유화성으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설명 쭉 붙여나가는데, 이런 거죠. 우리가 지자자라고 하는 걸 바라보는 순간에 저거는 뭐 오행적으로 뭐 수에 속하고 차서에 의해서는 양에 속하고 육신법에 의해서는 음에 속한다 이렇게 해서 지나치게 이제 문자 중심, 이 문자 중심이 언제부터 이렇게 많이 와버리느냐면요. 그게 원래 지금도 서양의 점성술들은 뭐냐면 대응식 전법을 써요. 대응식 전법을 많이 써서 우리 동양으로 치면은 이제 여러분 당사주 아시잖아요. 당사주는 당신이 뭐 천권성이 들었으니까 어떠하다는 이런 대응식 전법에서 당나라의 이제 이후에 이제 송나라에 이르러서 학문적인 그 체계나 역학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논리가 이학화한다는 거죠. 이학화. 그래서 이제 이학화라는 것은 서로의 어떤 관계성을 따지는 걸로 논리를 확장하고 추론을 해나감으로써 당사주에는 그렇게 대응식으로 해석을 해왔다면 그 이후에 이제 송대의 이제 명리학 체계는 이제 이학화로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우리가 여러분이 아시는 다 클래식들이 그때 다 이미 이제 정리되고 집대성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책들의 논리가 전부 그 이학적 접근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뭐냐면 이 자연에서 나온 거를 지금 이제 까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쥐자자 하나를 보는 순간에 저게 오행으로 수다, 음이다 이렇게만 해석해서 해석의 틀을 딱 규정을 그 안에 딱 못을 박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저기에 자담에 궁을 쓰면 이게 뭐예요 이게? 그 자궁 그죠? 그럼 자궁이라는 것이 우리 식물은 우리가 씨앗 상태로 있는 것이고 사람의 몸에서는 남자는 양정, 여자는 음정 그런 형태로 자상을 취하고 있는 자상이라는 것이 어떤 기운들이 그렇게 하나에 딱 그렇게 함축이 되어서 전보적인 것만을 담고 있는 것인데
그 자궁에서 보통 우리가 남녀가 우리 혼인을 하면 뭐가 태어납니까? 생명이 태어나는데 그 생명은 오행으로 뭐예요? 목욕. 그러면 애들 저 뼈는 없이 태어나네요. 그럼 심장은 안 뛰고 태어나네요. 그 안에 뭐냐면 저 자라고 하는 그 글자 안에도 뭐냐면 자상을 취하고 있을 뿐이지 오행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행의 어떤 힘의 어떤 분포가 달라서 수의 성질을 많이 드러낸, 즉 웅크리고 있고 작은 모양이고 정보 위주로 모든 걸 담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자상이라는 거죠. 자상. 그래서 이렇게 옛 사람이 그런 걸 보고 아이를 보고 자라했다면 이게 뭐 전에요? 문자 전에 뭐가 있었다? 자연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얘를 다시 뭐냐면 자연으로 문자에서 자연으로 환원한다면 어떤 모양일까? 어떤 운동 상태일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이쪽에 있는 그 학문 체계를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름이 오면 오행적으로 뭐 사오미 운을 지나갈 때 불기운과 토의군이 뭐 성하다 또는 강하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럼 그때 그럼 물은 없나요? 물은 더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지를 가지고 해석할 때 이학적인 해석을 할 때는 여름에는 일당 물이 없는 걸로 취급하고 불이 강함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 시기에도 물은 어떻게 해요? 계속 더 겨울보다 더 많은 순환성을 가지면서 현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자연 공부를 조금 하시면 어느 날 이제 소위 물리를 터득하는 식으로 이 학문에 대해서도 어느 날 뻥하고 이렇게 좀 기회가 올 겁니다. 그래서 뭐 등산을 다니고 이렇게 하실 때도 돌멩이한테 물어보시라니까요. 돌멩이한테 너는 어찌하여 여기 있게 되었느냐.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돌멩이가 어느 날 대답을 해요. 대답을 하니까. 그래서 그 공부를 하다 보면 상법이나 풍수지리도 사실은 달통을 하게 돼 있거든요. 자연에게 질문을 던지면. 그래서 얼마 전에 그 검찰 인사가 있어서 이제 부산에 검찰 조직에서 이렇게 아주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제 중앙으로 올라가면서 상당히 그 억울해 하는 거예요. 그 억울해 하지 마라.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산의 8부, 9부 능선에는 반드시 바위가 있다. 드러난 노골. 그러니까 뼈가 드러나듯이 바위가 드러나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곳은 바람을 맞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곳에 씨가 떨어져도 낙엽이 떨어져도 쌓이지 않으므로 돌멩이로 드러나 있으니 당신 계급장이 지금 8, 9부에 와 있음을 그 운명이라 그냥 그대로 감당을 하시라. 사실 이제 풍수지리 원리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화를 하면요 다 보이고 그 사주 명리도 마찬가지예요. 명리도 우리가 이제 을과 경이 만나서 우리 합을 하면 뭐가 된다고 해요? 일경이 합금이다 이렇게 배우는데 왜요? 왜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도 뭐 우리가 제가 굉장히 젊은 날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다가 분명히 뭐냐면 자연에 어떤 일어나는 현상, 작용 이런 걸 보고 이 사람들이 글을 만들었을 것인데 저걸 왜 합하여 금이 된다 하였을까? 물론 이게 여러 가지 그 어떤 자연의 현상적인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만 을이 우리가 시간적으로 어디에 속합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치면 봄인데 초봄이다, 만춘이다. 만춘에 경은 가을이잖아요. 초가을 바람. 그러니까 만춘에는 꽃 피는 봄이 되고 우리가 꽃술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곳에 가을 바람이 부니까 이 꽃핀 자리에 뭐가 맺힌다. 열매가 맺혀서 단단하고 건강한 기운이 생겨나는
그걸 보고 옛 사람들이 을경은 금이다 했는데, 그래서 을경이 금이라는 건 금은 금덩어리, 쇳덩어리, 돌멩이가 아니죠. 아니고 이렇게 경강해지는 성질이 생겨나는 것. 그럼 이거 알아 어디 써먹냐는데, 여러분들 이학화를 이렇게 이학화 공부를 하면, 예를 들어서 경의 경이 나오려면 어떻게 경인이 올라오고 하면은, 근데 그 일간을 연간을 빼고 합시다. 자, 이런 간지배열이 있을 때, 이제 이런 간지배열을 보면 이게 연월일시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이 경과 경이 둘이 이렇게 합을 함으로 이걸 책에서는 뭐라고 나와요? 쟁합, 투합 이런 식으로 배우죠, 그죠? 예. 근데 자연의 원리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태어난 절기가 언제예요? 점을 따라야 음력으로 범인자 날려서서 그런데, 자 경이 경이 존재하는 양식은, 경이 뭐냐면은 딱딱한 열매 껍질과 같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근데 초봄이 되면 어떻게 해요? 초봄이 되면 열매 껍질을 자기 모양을 지탱하지 못해서 이렇게 펼쳐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을목이 어떻게 해요? 오행적인 대세를 가짐으로써 이렇게 수렴하고 열매 맺으려고 하는 기운이 작동한다, 안 한다? 작동 안 한다는 겁니다. 요거 하나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요 하나 빼도 이래도 작동 안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학화된 학문 체계를 가지고 공부하다 보면 너무 뭐냐면 그 관념성이나 이학적 기준에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둘이 붙느냐 안 붙느냐, 둘은 안 붙느냐는 것은 어디에서 제시하는 조건, 지지, 또 그렇게 현실과 자연의 계절에서 제시하는 조건 따라서 이게 똑같은 그 천간합을 이루고 있어도 되는 놈, 안 되는 놈 이렇게 나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또 이렇게 이런 이학적 어프로치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또 시간을 많이 쓰게 되는데, 저도 시간 많이 썼었어요. 많이 썼는데 자연에게 물어주니 어느 날 자연이 답을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 공부를 하실 때 문자를 보려고 하지 말고 자연을 먼저 보시라. 자연을 보고 다시 내가 한번 저건 뭐냐면은 갑의 어떤 기상에 해당하는구나. 그러니까 오행은 뭐예요? 오소화가 아니다. 오소가 아니다. 오행하고 오소하고 어떻게 다르죠? 지금 우리가 서구식 학제에 워낙 익숙해져 있어서 목화토금수를 저런 원소론적인 어떤 인자로 이렇게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오행이란 말 그대로 그냥 흐름이에요.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 그 흐름에 의해서 결국은 강약, 왕세가 오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그 자연학으로서의 이 간지 체계를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해서 해보시면,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런 것이 능숙해지면 12운성의 그 어떤 포태 원리도 저절로 터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디 공통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경이 축을 만나면 손모하고 이런 표현 나오거든요. 경이 축을 만나면. 손모라는 게 그 모양을 드러내고 그 꼴을 지탱할 수 없고, 덜손자의 모양 모자니까. 그래서 그 꼬라지를 지킬 수 없는데 이게 도대체 외워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그냥 순간순간 이렇게 케이스를 이렇게 따라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알 수가 없게 옛날 책에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자연의 원리를 생각하면 이 경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리되어 있다면, 이렇게 가을에 열매 맺고 굳어지는 그런 기운이라고 정리되어 있다면, 수월은 어떻게 해요? 수월은 섣달인데, 섣달이 되면 자연적으로
자연적으로 그 지탱하는 힘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 자연 현상에 보면 씨앗에 있는 그런 주름 사이에 수분이나 습기가 얼면서 이렇게 껍질을 벗겨요. 그래서 봄에 우리가 새싹이 그 딱딱한 껍질을 밀고 나오는 거는 그냥 뭐 대자연의 신비다 묶어놓고 해석해도 되지만 실제로는 경금이 축을 만나 무엇함으로 손모함으로 껍질이 스스로 벗겨짐으로 그 다음에 인월에 이르러서 뭐가 올라오고 싹이 올라온다는 거죠. 싹이 올라온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그 옛 사람들이 정리해 놓은 그 12운성, 12운성의 그 어떤 여러 가지 순환적인 단계를 이런 자연의 원리로 정리를 한다면, 자, 요때에 뭐냐면, 이게 이제 실제 운명 해석이 어디에 쓰느냐. 자, 을일주의 여인이 충년을 만났다. 충년을 만났을 때, 소위 정부, 그러니까 남편이 이 추군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사업으로 대박이 날 것이다. 아니면은 사업적인 어떤 실패나 정체를 만나거나 건강상, 일신상 문제가 크게 발생하거나 어느 쪽에 해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금이라고 하는 게 투간이 됐을 수도 있고 뭐 장관 분야에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경금이 뭐냐면 축의 인묘함으로 그 모양을 지탱하기 어렵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구조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편제를 만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의 운동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지 체계를 쭉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과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양들을 자연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여튼 자연학 측면에서 여러분이 자꾸 접근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주학은 뭐냐면 우리 뭐 필수적으로 배우는 게 뭡니까? 사주학에서 안 빠뜨리고 배우는 게 오행의 생극인데, 오행이 몇 개로, 5개의 단계로 운동 단계를 나누었다면, 이건 뭐냐면 10가는 뭐예요? 이미 10행의 단계로 나눈 것이고, 12제라는 것은 12단계, 12행을 이미 만들어 놓은 거죠. 12행. 그래서 이미 이렇게 뭐냐면 자세하게 그 단계를 나누어 줬는데, 이걸 다시 우리는 뭉퉁거려서 갑도 목이고 을도 목이고 인도 목이고 묘도 목이므로 목이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설명하는데, 그 의미와 작용이 같다면 옛 사람들이 문자를 만들지도 않았을 것이다. 갑을 인묘가 다름으로 이름표가 다르다. 이렇게 그래서 옛 그 클래식에서 너무 이제 오행론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측면이 강한데, 이것을 여러분 좀 빨리 좀 벗어나서 10행, 12행, 그 다음에 60행, 60단계로 나아가서 해석을 하는 어떤 그런 기준점들을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사실 이거 하나 가지고 우리가 뭐 한 3시간짜리 수업을 해야 됩니다만, 천재반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천재반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격의 재해석인데, 현대에서 써먹을 수 있는 논리는 뭐냐면, 여러분 대부분 다 그 형태상 격, 클래식에는 그렇습니다. 형태상 격, 그 다음에 격국용신을 취하기 위한 오행 강약 중심의 격,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형태상으로 뭐 지장간에 있는 뭐가 투출되었음으로써 뭐 정제가 투출했으면 정제격, 이런 형태상 분류법이고, 그 다음에 오행 강약 왕세를 통해서 나누는 것은 식신제살격,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살기가 살이 왕성하다. 그리고 식신으로서 그 살을 제어하는 것으로서 용신을 취한다. 이런 식의 그 강약론적인 해석법이 많은데요.
현대에서는 사실은 이제 격해석을 어떻게 주에 좋으냐면 합격을 여러분이 좀 많이 나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합격의 종류, 합격의 종류를 여러분이 다 나누면 정말로 이제 그대는 그대는 이런 거죠. 그대는 자동차 영업을 하게 되는데 외제차를 하게 될 것이고 외제차에서도 북유럽 차를 팔 것이다. 그런 분류가 가능한 것이 합격. 합격 분류를 여러분이 훈련을 많이 하실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개미일주에 병인월이다 이러면 이 자체로 뭐냐면 무슨 기업의 성립례 병인월이라는 것이 이제 이 장간에 있는 병화가 드러나면서 정제격의 성립이 되는 거죠. 여기에 요 놈이 옆에 합을 하는 놈이 하나 붙는다면 이때의 해석. 그 다음에 다시 뭐냐면은 정과 정이 하나 또 이렇게 시에 있음으로써 이게 뭐냐면 이제 혼잡이 이루어지죠. 혼잡의 해석.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개축으로서 이게 공망이 된다면 자 형태상으로는 정제의 격을 갖추고 있지만 이게 뭐예요? 월이 공망해 버렸죠, 그죠? 그래서 공망에 의한 합격. 그 다음에 옆에서 신이 붙어버리면 월지충에 의한 합격. 이런 식으로 그 합격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겠죠. 그리고 그 모습이 어떠하겠구나. 어떠하겠구나. 당신은 식품을 파는데 콩나물을 팔겠구나. 그것도 삼거리에 앉아서 팔겠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물론 물상론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고 있지만 합격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모양도 되지만 모양도 되고 좀 그레이드도 같이 나누거든요. 그래서 그레이드를 나누는 측면에서 많이 활용되고 그 다음에 그 합격의 조건에 의해서 비슷한 그 옆집에 놓여 있게 되는 이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합격을 많이 좀 연구를 해보시면 지금 현대사회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양상 이런 걸 그대로 아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유원진이 있다. 원진이 있고 이게 공망이 아니라고 하고요. 개미 정도로 두고 자, 이 경우에는 요 자리가 뭐냐면 정제로서 자기가 재산을 이렇게 관리하거나 활용하는 무대 측면인데 이게 원진이 딱 붙잖아요. 이게 요것도 합격이에요. 합격인데 그럼 원진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확장을 하면 자 원진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합니다만 꼴이 부족하다. 자 꼴이 부족하니까 당신이 앞으로 오래오래 자산으로서 관리할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다 예를 들어서 건물이라고 칩시다. 다른 사람들 건물 전부 다 5층인데 당신은 4층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답을 갖다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살려고 하는데 이 동네에 뭘 살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내 것만 4층이다. 다 10층인데 나는 8층인데 오케이 추진하면 된다. 이게 논리가 좋아요 나빠요 이게 아니고 당신은 10층 건물이 모여있는 골목에 8층이므로 합격. 그래서 무엇을 따르기 때문에 팔자에 있는 패턴, 분 이걸 따르기 때문에 결국은 해석을 해서 쉽게 정보를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합격을 많이 나누다 보면 어느 날 합격 도사가 됩니다. 너는 이래서 합격, 저래서 합격, 합에서 합격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그 파가 된 모양을 여러분이 잘 분류를 해나가서 그 사람들의 케이스에 적용해 보면 선생님 혹시 이렇게 우리가 미리 생일 불러놓으면 이렇게 이름 불러놓으면 조사해가지고 하느냐 이런 이상한 오해도 받고 하는데 그게 명안의 그 모양을 무엇으로 성격이 되지 않고 다 합격이 어느 정도 발생해 있는데 그 합격의 양상을 분류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합격의 정도와 등급화를 여러분이 해보시면
드디어 이제 8층짜리 건물 갖고 있던 놈이 드디어 옆집에 10층짜리 건물이 나왔어. 거기 조금만 돈을 보태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요 말아요. 목이 오든 화가 오든 금이 오든 토가 오든, 그러니까 격용론적인 희귀와 아무 상관없이 당신은 10층을 사는 순간 다른 대가를 치르기 시작한다. 답이 희한한 데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래도 자기는 평생 서러웠다는 거죠. 8층짜리라서. 평생 서러웠는데 내가 드디어 소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 네가 앞으로 소원을 이루고 제명에 살고 싶지 않은 모양이구나. 그러니까 상담의 결이 좀 다르죠. 예, 네가 올해 그래 인성이 와서 문서원이 왔으니까 잡아도 되겠다 이렇게 봐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육친적인 간섭이나 오행적인 강약이 있어도 무엇을 넘어서면 자기가 가진 어떤 박격의 모양새의 분을 넘어서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더라. 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그 박격을 좀 잘 나누는 훈련을 좀 많이 해보십시오. 자, 그래서 명이 주는 분, 즉 박격이 되었으므로 8층까지 짓고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관직운도 마찬가지죠. 관직도 당신의 격은 갖추었으되 이런 간섭 요소가 있으니 장관 말고 차관까지 끝. 그런 것들이 이제 분을 넘어서 가지고 이렇게 뭘 이루려고 하는 거는요, 반드시 다른 대가를 치르더라.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장관 때문에 우리가 머리가 엄청나게 많이 아팠잖아요. 끊었던 담배도 다시 폈습니다. 그냥 시켜주면 될 건데. 그게 뭐냐면 운명의 세계에서는 분을 넘었을 때의 그런 여러 가지 대가를 치르더라는 거죠. 대가를 치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예분이 있다면 운해분도 있는데, 운해분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대운의 흐름에서 뭐 여러 가지 인자가 있지만, 육친적으로 뭐 인성 중심으로 또는 그 다음에 관성 중심으로 이렇게 무리지어 있을 때 대운의 흐름입니다. 대운 흐름일 때 식상의 기운은 상대적으로 강해집니까? 약해집니까? 상대적으로 약해지죠. 그럼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건 식상이 약함으로 보통 일반적인 제조나 생산에 관련된 일들은 무슨 대운에? 인성대운이나 관성대운에 활성화가 잘 된다, 안 된다? 근데 꼭 해야 되겠다. 팔자 안에 뭐냐면은 식상이 하나의 세력을 가지고 있어서 제조업을 꼭 해야 되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요, 아웃소스를 주든지, 아니면 해외로 가요. 그게 뭐냐면 무엇이 주는 분? 운이 주는 분이다. 운이 주는 분. 그래서 운이 주는 분을 여러분이 전제해서 상담을 하면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해외로 가면 되지, 국내에 있으면 안 되지, 아웃소스를 주면 되지, 직접 하면 멍들지. 이렇게 뭐냐면은 그 본인의 초이스에 따른 결과치를 다 뭐냐면은 틀을 잡고 상담에 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명의분, 운의분 이것도 여러분이 하나의 그 키워드가 되므로 이걸 항상 이 사람의 어떤 분수는 어느 정도까지일까? 관직이냐 또는 재물이나 이런 것 어느 분야라도 어느 정도 분을 좀 설정을 하는 걸 자꾸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 그게 이게 참 운명이라는 게 웃기는 게요. 운명은 거의 제가 37년 일을 하고 있는데 37년 동안 대략 명수를 보니까 한 17만 명 정도를 감명을 했던데, 감명의 결론이 뭐냐면 지 무덤 지가 파는 게 운명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운이 나빠지거나 흐름이 나빠지면 꼭 지가 망할 짓을 시작해요. 그 망할 짓의 경계점에서 딱 보이는 게 뭐냐면 명의 분 내지는 운의 분이더라. 그래서 이때부터는 분을 넘어선다. 그러므로 그때부터 결국은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는 그런 어떤 흐름으로 이어지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것도 케이스를 가지고 쭉 스타디를 좀 이렇게 더 좀 하면 좋은데, 우리 시간 관계상 여러분 이런 키워드 가지고 한번
이렇게 접근하는 시각을 좀 챙겨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그 보통 뭐 운의 변화를 나눌 때, 뭐 제일 먼저 우리가 명을 보면 뭐 명이 가지는 여러 가지 특성들 분류하고, 우리가 보통 뭐 직업 분류, 그 다음에 배성, 그렇게 배우자와의 여러 가지 그 관계성,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명 안에 있는 걸로 간섭이 끝나고 나면, 결국 우리가 운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많은 상담을 하죠. 그래서 보통 이 운의 어떤 영향 하에서 사람들이 많이 그 뭐 기륭 화복을 느끼고 좋다 나쁘다를 느끼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축에서 인으로 이렇게 뭐 운이 그 간지 또는 대운 또는 세운의 흐름이 바뀔 때 보통 이걸 뭐 우리가 토로 놓고 육친을 뭐로 쓰느냐, 또 목으로 놓고 또 오행적으로 어떻게 바뀌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나누는데, 우리 바뀌는 걸 보실 때에 이게 서로 상호관계가 사실 연결되어 있습니다만은, 요런 어느 쪽에 경향적으로 더 큰 무게 중심이 있느냐, 즉 축에서 인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토에서 목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오행적인 어떤 변화를 기본적으로 해석하는데, 이때는 뭐예요? 주로 이제 힘이 변한 거죠. 힘. 오행이 바뀌었다는 것은 힘이 바뀐 거예요. 근데 구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신묘일주 뭐 남자라고 칩시다. 남자로 치면은, 자, 인년을 만났다. 이러면 이때 일어나는 것은 뭐예요? 물론 오행적으로 목기가 강한 작용이 이 명조에 작용한다가 기본인데, 자, 뭐가 좀 바뀌었죠? 이걸 일지에 있는 놈을 편제로 쓰고 있는데 뭐가 들어왔다? 정제가 들어왔다는 거죠. 아, 이게 힘도 어느 정도 바뀌었지만 뭐가 바뀌었다고요? 구조적인 구성이 조금 복잡해졌잖아요. 그래서 구조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래서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재성 혼잡의 상황이 이 사람에게 일어나겠구나 하는 걸 가지고 무엇을 해석 접근을 갖다가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당류자가 왔다. 당류자가 와서 묘유상충을 일으킨다면, 물론 이것도 구조의 범주로 넣을 수 있지만, 무엇을 만들어요? 상충을 일으켜서 뭘 바꾼다? 속성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바뀌었느냐, 구조가 바뀌었느냐, 속성이 바뀌었느냐. 그걸 갖다가 더 비중을 좀 이렇게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무술로 치면은 서양 무술은 뭘 중심이에요? 그냥 힘으로 그냥 빵 때리는 거잖아요. 그죠? 빵 때리는데, 그 힘으로 빵 때리는 놈은 다리만 이렇게 탁 걷어가지고 상대를 잡아때리는 거는 뭘 바꾼 거? 힘을 바꾼 거예요? 아니면 구조나 속성을 바꾼 거예요? 구조나 속성을 바꾼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요소를 우리는 다 해석의 어떤 하나의 기준점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요, 자빠라지는 게, 힘이 바뀐 거는요, 다 알아요. 지금이 여름이라는 거 다 알죠? 다 알고 있는 거 가지고는 우리가 짜증을 낸다, 안 낸다? 짜증을 내는 게 아니고, 내가 돈 많은 거는 내가 알거든, 이러면서요. 그런데 올해 뭐예요? 일지에 충이 발생한다, 뭐 천이 발생한다, 합이 발생한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자기 모양을 지탱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게 짜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질문이 지금 힘이 바뀌었기 때문에 왔느냐? 선생님, 저는 언제쯤 부자가 되겠습니까? 이건 뭘 묻는 거예요? 힘 변화를 묻는 거예요. 힘 변화. 즉, 재물에 관련된 오행적인 흐름이 강해지는 시기와 약해지는 시기를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 마누라 이기 와 이래 내 말을 요새 안 듣느냐? 요건 뭐예요? 힘 변화가 아니고 무엇의 변화? 구조나
속성의 변화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해석을 해나갈 때 힘을 찾으러 갈 거냐, 구조를 찾으러 갈 거냐, 속성을 찾으러 갈 거냐. 그래서 속성의 가진 이게 형충파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렇죠. 형충파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힘 변화 이런 거는 공망 이런 것들이 다 힘 변화에 영향을 주는 거죠. 오행은 기본이죠. 오행은 제일 큰 힘 변화니까. 그래서 힘이 바뀐 거냐, 구조가 바뀐 거냐. 이건 좀 이제 인이 왔을 때는 뭐냐면 재성 혼잡이라고 하는 구조에 있어서의 복잡성을 만들어냈잖아요. 그 구조의 복잡성 때라면 거기에다가 좀 더 해석의 어떤 중심이나 힘을 기준을 두고 여러분이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뭐냐면 자기는 그것 때문에 왔는데 이 재성 혼잡 즉 구조에 뭔가 복잡성을 묻는데 아예 그래도 사장님 돈 많잖아요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짜증나는 거는 자기가 힘이 없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자빠진 게 더 짜증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형을 해석해 주실 때에 요게 바뀌고 요게 바뀌어서 힘이 바뀌어서 생겨나는 일들, 구조가 바뀌어서 생겨나는 일들, 속성이 바뀌어서 생겨나는 일들을 좀 분리해서 해석을 해준다면 자 올해 집은 나가는데 일자리를 얻어서 돈은 벌겠구나. 그럼 집을 나가는 거는 속성적인 변화고 돈을 벌겠다는 것은 주로 이제 힘의 변화고 그 두 가지 측면을 다 같이 해석을 해줘야만 그 사람이 와 이러면서 선생님이 말한 거에 80%는 그대로 다 일어나더라. 이렇게 자기들은 납득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하나의 그 시각으로 이쪽 학문을 접근할 때 꼭 한번 또 이렇게 염두에 둬보시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먹으로 때리는 놈보다요 꼬집는 놈이 더 싫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삶과 운명의 복잡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한 개인의 그 삶이 운명적으로 쭉 드러나는 모양을 보니까 어떤 천시적인 흐름, 그 천시적인 흐름이 주로 우리가 사주명리학에서 별자리의 이동, 그 다음에 간지 체계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명과 운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나누는 거죠. 천시적인 거에. 그 다음에 지리적인 거. 그래서 어느 동네에 어느 골목에 사느냐. 그래서 제가 감명을 할 때 여러 가지 어떤 이유 때문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보통 어렸을 때 살았던 유년기의 고향, 그 다음에 객지 여부, 그 다음에 부모의 동거의 여부 이런 것들을 챙기는 이유가 지리적인 변화성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따져보기 위해서 체크를 하는데요. 이런 부분을 또 우리가 이렇게 일본에 태어났느냐, 한국에 태어났느냐, 북한에 태어났느냐 다르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부산에 있는 산부인과, 서울에 있는 산부인과, 평양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아이는 태어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의 운명이 똑같다 말할 수 있느냐? 절대 똑같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리적인 어떤 변동 요소라든지 배경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꼭 참작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위. 그렇게 천시적인 거는 주로 우리가 이제 사주명리에서는 간지 체계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일종의 시간표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 시간표가 바뀌고 또 지리적 환경이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그 인위 요소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아까 여기 뭐 설명하다 말았던 뭐 예를 들어서 제조업을 기본적으로 하더라도 지금 이런 어떤 운의 흐름에서 제조업을 크게 만들려고 한다. 그랬을 때 그 인위적 요소가 어긋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천시의 흐름이 문제인가 아니면 사는 동네가 잘못됐냐 아니면 이제 인위적인 요소가 잘못됐느냐 선택이 잘못됐느냐 이런 걸 봐서 해석 접근을 하는 어떤 시각이라든지 뭐 이해가 필요하다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저런 어떤 우리가 복잡성을 일단 전제를 좀 하고 이제 대신에 이제 클래스를 나눌 수 있는 기준점을 그 나누는 게 상당히 의미가 큰 거죠. 오늘도 제가 뛰어오기 전에 오전까지도 계속 일하고 오후에 두 번째 손님이 뭐냐면은 평생 뭐냐면 그 부동산에 관심도 안 갖는 사람에게 이제 재작년인가 물을 온 거죠. 2021년 2년에 부동산과 인연을 맺게 되면서 당신은 부자의 골목으로 들어가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그 패턴이나 양상도 전부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근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친구가 자기가 신용상의 문제가 있고 부동산에 관한 정보는 있어서 명의를 자기 앞으로 해준대요. 자기 앞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이익이 나면 나누자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누워 생각하니까 갑자기 내가 좀 손해를 보는 느낌이더래요. 그래가지고 한참 제가 이야기를 들어줬죠. 자기가 손해를 보는 그래 그럴 수 있어. 동업이란 그런 거야. 몇 번 대답했는데도 이 양반이 자기가 피해자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내용은 이거죠. 야 이년아. 내용은 야 이년아 여기까지 못하고 뒤집어 생각해봐라. 당신 친구는 정보도 가져왔고 돈도 반을 대고 명의도 네 앞으로 하는데 그 친구가 길을 가다 교통사고로 죽으면 누구 거들인데 네가 돈 맛을 보기 시작하더니 이제 환장을 하기 시작했구나.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 운의 흐름에서 결국은 그 인위성이죠. 인위성. 그 부분에서 네가 오히려 지금 날강도 마음이다. 그러니까 손뼉을 쫙 치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나는요 선생님한테 이 말을 듣고 싶었어요. 속이 시원합니다. 이러면서 그래 네가 앞으로 좋은 운이 다가오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데 욕심은 부리더라도 네가 날강도 도둑놈 심보를 부려서는 안 된다. 결국 그건 결국 뭐냐면 이미 우리가 이 감명서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다 써놨지만 그 인위성에서 결국은 욕심이 과한 것들이 결국은 제어되지 않아서 실제 상담은 그 인위성 문제거든요. 인위성 문제.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전시가 비틀어진 거냐, 아니면 노는 동네가 잘못된 거냐, 아니면은 인위성에서 뭐가 문제가 크냐,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하나의 시각으로 키워드로 이렇게 쭉 담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학문을 하면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 만사형통 이런 말은요, 자연의 원리상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밤하늘의 별과 태양이 멋있게 빛난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짓말이 뻔하게 횡행하는 이유는 그 손님들의 욕망 때문에 그렇거든요. 절대 그런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 만사형통이 없다는 그런 뭐 재물이 잘 들어오고 하는 일이 잘 되더라도 자식은 속을 썩인다. 이게 오히려 뭐냐면 자연의 모양이라는 거죠. 자연의 모양. 그래서 봄에 부는 바람이 가을 바람이 없다는 거죠. 반드시 무언가 하나 기운이 성하고 좋다면 다른 것은 반드시 부족하게 되어 있는 것이 원리이기 때문에 상담을 하실 때 나는 뭐 물을 거 없다 이러면서요. 이렇게 하는 놈은 완전 꿀밤을 확 줘야 됩니다. 이놈 새끼 자식도 성차는 놈이 이러면서 우리가 한두 마디 하고 딱 하면 뒤에요. 자기가 몰래 와요. 몰래. 자기 친구 3명 와가지고 지는 나는 뭐 볼 거 없다. 잘난 척 빵빵 가르쳐주면서 그래 뭐 자식이 그래 좀 시원찮은 그런 경우도 있더라. 이래놓으면 뒤에 자기 몰래 따라왔어야지 문제도 결국 뭐냐면 만사형통이 없는 원리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다 일반적인 기준에서도 약점이 있지만 운명적 약점, 무엇이 잘 되고 있다는 건 다른 쪽에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명적 약점은 반드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찬찬히 꿰뚫어 보는. 예를 들어서 뭐 관대운의 관인 통명이 잘 이루어져 가지고 관대운을 잘 쓰고 있다면 그 관성의 흐름을 자기는 잘 쓰지만 그 관이 성할 때 뭐가 약해집니까? 비겁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꼭 뭐냐면은 사고뭉치 형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고뭉치 형제를 딱 내다보고 있으면서 말을 자기 건 다 물어봤고 사실은요 이러면서 제 동까지만 나오면 알고 있다라면서 네 동생한테 평생 네가 그냥 봉사해라. 예. 그런 답들을 우리가 여러분이 먼저 이렇게 만사형통이 없는 원리를 통해서 좀 이렇게 전제를 해두시면 대화를 해나갈 때 한마디로 그렇게 기선을 잡고 이끌어 나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행을 하거나 항해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아까, 자, 우리가 배가 하나가 흘러간다 이러면은, 여기에 수많은 우리 파도가 치면, 자, 뭐 예를 들어 오행이 바뀌는 것이 뭐 파도가 심하게 치는 거라면, 파도는 심하게 치고, 그 다음에 다른 인자, 뭐 신사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삼합오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 게 날씨라면 날씨는 좋은데 파도는 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바람은 어떠하고 이렇게 배 하나가 이렇게 강을 또 바다를 건너가는 그런 모양에서 요소로서 영향을 주는 게 너무 많다는 걸 여러분이 좀 전제를 하시고 그러니까 날도 좋고 바람도 좀 잔잔한데 파도가 치는구나. 그래서 다른 걱정 별로 없는데 돈이 들쑥날쑥 하는구나. 이렇게 좀 분리해서 삶의 현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나누어서 좀 이렇게 여러분이 접근을 하고 해석을 하는 거. 근데 뭐 대충 아울러가 막 이거 막 괜찮다, 좋다, 막 이러면서 앞으로 뭐 마음 문대로 된다. 이런 것이 설레발이거든요, 설레발이. 말장난으로 사실은 고객을 갖다가 뭐 그렇게 해도 밥은 먹고 살아요. 뭐 좋다 해주고 하는 덕담을 해주는 건 되는데, 덕담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문제다. 지금 날씨도 좋고 파도도 잔잔한데 바람이 세게 분다. 그러므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식으로 어떤 요소를 나누는 것들을 여러분이 좀 여러모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참 보면 뭐 이런 거죠. 서방이 돈도 잘 벌고 애들이 공부도 잘하고 뭐 자기도 뭐 불편할 거 하나도 없는데 서방이 바람을 핀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 괴로움의 전부는 그거예요. 자기 괴로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뭡니까? 날씨도 좋고 파도도 잔잔한데 바람이 부네. 바람이 났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느 게 맹점이거나 문제점이구나 하는 걸 자꾸 이렇게 클래스를 나누는 방법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좋겠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운의 변화도 되고 변동도 되는데 운이 변화되고 변동되고 하는 것들 따라서 저는 이렇게 날씨가 바뀌었기 때문에 좋아지는 것, 바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좋아지는 것, 그 다음에 파도가 덜 치기 때문에 좋아지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요소마다 좀 분리를 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에 이제 영향을 주는 것이 주로 이제 오행육치는 워낙 많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신살 변화라는 것을 우리 좀 깊이 파고들 필요가 있는데, 이제 워낙 이제 후대의 이제 그 클래식들이 보면 너무 뭐냐면 이제 신사를 너무 배격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오행의 왕세나 육친의 어떤 상호작용 이런 것이 너무 매몰됨으로써 정말로 중요한 어떤 그 사람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신살적인 요소에서 보고 있는데도 그걸 막 우리는 너무 이렇게 관가하고 놓치고 있기 때문에 중요 신살들은 여러분이 꼭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그것이 실제 임상적으로 현상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더라 하는 걸 잘 분류해 두시면 그러니까 감명자들이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힘이 아니라 돌뿌리에 이렇게 부딪힌 거기에 훨씬 더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고 통증을 느낀다.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시각을 맞춰서 이렇게 그 상담을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주기론적인 이해와 접근인데, 이 운을 갖다가 여러분이 그 해석을 할 때 오행론적으로 목, 화, 토, 금, 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 육친이 뭐 비경급제, 식신상간 흘러가서 바뀌는 일들, 그 다음에 갖가지 신살적인 어떤 변화에 의해서 형충파의 공망 이런 것들이 오고 가면서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 다양한 어떤 그 기준점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주기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걸 봤을 때, 이게 언제쯤 이게 정리가 되거나 방향성을 새로 가지겠다 하는 것들을 좀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고 상담을 하면 좋은데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술해 이렇게 12개가 하나의 어떤 기본 패턴으로서 돌고 있을 때 우리 이걸 뭐 일종의 전면의 기울기 형태로 이렇게 한다면, 자를 갖다 1이라고 하면 2, 3, 4, 5, 6, 7, 8, 9, 10, 11, 12. 그래서 묘에 이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세 칸 나아간 거죠. 그래서 3이 지나면 이때에 꿈꿨던 또는 뭐 추진했던 방향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비틀리죠, 그죠? 비틀리면서 그 각은 우리가 90도, 그죠? 그래서 3이 지나면 이때부터 원래에 가지고 있던 추구성이나 개성이 바뀌는구나. 그래서 작심은 며칠이라고 해. 그러니까 3일부터 뭐냐면 그때 처음 마음이 흐트러지는 거는 자연의 원래 원리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이 지나면 7자리에 이르면 되죠. 그러면 뭔가 어떤 레벨이라든지 방향성은 또는 궤적은 이쪽으로 움직이는 건 맞는데 어떻게 해요? 방향이 어떻게 바뀌기 시작한다. 방향이 반대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요 7이나 8이 되면서부터는 이렇게 이제 그 원래의 방향과 아주 뭡니까? 평평하게 나아가지도 않고 오히려 거꾸로 내려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펼치던 작용이 오히려 반대로 오히려 꺾여 내려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8이나 9의 위치에 이르면 최초의 이놈이 가지고 있었던 기운과는 전혀 다른 흐름이 조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통 8 정도부터 이게 8이나 9의 결국 그 문제점이 또는 추진했던 일들이 다른 속성으로 바뀌어 나가는구나. 그러면 문제가 생겼다. 이것도 어떻게 해요? 석 달 지나면 3개월 지나면 모양이 바뀌고, 그 다음에 7, 8부터 확연하게 반대 현상이나 흐름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담을 할 때 그 돈을 누가 빌려갔다. 그래서 돈을 언제 빌려갔는데 얘가 언제쯤 갚아주겠느냐. 그러면 작은 금액은 어떻게 해요? 8. 여러분 특히 이제 여인이 3명이 모이면 뭐가 선다고요? 장이 서거든요, 장. 어머! 이러면서, 그죠? 그래가 하여튼 걸친 거 입은 거 전부 다 조사하는 것만 1시간 걸리고, 그리고 실컷 그렇게 대화의 결론이, 야, 이러지 말고 우리 개모임 하자. 우리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이게 뭐냐면, 일입니다, 일. 그렇게 하다가, 3쯤 되면 이제 더 불이 붙죠. 이게 방향성을 더 키워나가는 거니까. 키워나가는 게 이제 4에 이르면, 그러니까 개모임하고 뭐냐면 석 달, 몇 달쯤 지나면요. 꼭 누구 친구도 오고 싶다는데 들어오면 안 되나, 가르쳐.
그렇게 해가지고 막 그냥 김치 싸우고 뭐 하고 난리 난다. 난리 나가지고 7개월쯤 이르거나 8개월에 이르면 그 안에서 서시 어떤 작용, 이게 뭐 수운동이고 목운동이고 화운동이 여기 있어도 목운동에 칩시다. 목운동, 화운동, 금운동이라 이러면은 이 금운동이 시작되면서부터 어떤 작용이 오느냐. 언니야, 사실은 나는 우리 모임에 가는 참 마음에 안 든다. 고이하기 시작돼요. 예. 그렇게 하면서부터 어떤 작용이 일어나 분리 이탈 작용이 서서히 시작되고, 그래가 이번 모임에 가 오나 안 오나 이래가지고 가 오면 나는 안 간다. 이렇게 입장을 하다 정리하게 되는 게 8이나 9개월이에요. 남녀간의 연애도 마찬가지. 남녀간의 연애도 최초로 3개월, 4개월은 안면만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개월 넘어서 그 사람의 측면을 보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8, 9개월 넘으면서 이제 그 사람의 뒤통수를 서서히 보기 시작하면서 내가 알던 오빠가 아니네. 요게 이제 8, 9거든요. 그래서 보통 요 고비를 넘겨서 요 정책이 한 4, 5개월 넘겨서 다시 턴을 하면요. 이게 20이에요, 20개월. 그래서 이 20이라는 숫자, 8이라는 숫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변화의 분기점을 가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상담을 하더라도 이런 주기 요소에 의해서 가는 어떤 그 해석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익혀두시면 좋고, 이걸 좀 더 확장을 하면 인생 전체에서도 60년을 하나의 큰 대주기로 나누고 30년, 30년 또 그걸 나누어서 15. 그 5년이 60개월이잖아요. 5년 60개월, 5년이 돌아가면서 생기는 60개월 안에도 어떤 게요? 이렇게 15개월 이런 것이 돌고 돌아가니까, 자, 뭐 남과 송사를 벌려서 조금 이게 뭐냐면 시간적인 텀이 큰 송사나 시비를 벌리면, 이때 벌리면 언제요? 이 정도 가야 국면이 바뀌겠죠. 그래서 30개월, 37.5개월, 보통 한 4년 정도까지 끌고 가서 민사소송이든 타인과의 그때 벌렸던 일들이 수습 국면으로 간다는 거죠. 간단한 것들은 어떻게 해요? 8주기, 20주기. 자, 이걸 좀 더 확장해가지고 뭐냐면 연도별로 부부와 부부 인연이 이렇게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것도 언제예요? 8년 전후. 결혼한 지 몇 년 됐노? 8년. 이러면 살 만큼 살았네. 이러면서. 이때부터 재미 볼라 하지 말고 이제부터 뭐가 덜 불행한 일일까 고민하기 시작해라. 20년 됐습니다. 그때는 진짜 심각하대. 여러분들이 이 주기론적으로 자연현상이 돌고 도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여러 가지 기준점을 가지고 상담에 임하면 사실은 뭐 오행이 야가 목이 왔기 때문에 어쩌니 저쩌니 설명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기준점과 주기론 이런 것들 여러분이 좀 정리를 잘 해보시면, 지금 뭐 그 고전명리학에는 뭐 거의 그런 주기론 자체가 별로 언급이 안 돼 있죠. 언급 안 돼 있는데, 자연의 원리를 이렇게 쭉, 그 자연의 원리를 쭉 확장을 하면 자연적으로 이쪽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신살도 봐봐요. 자물형이 뭐예요? 자가 일로 가고 있고 묘가 일로 가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축은 이쪽으로 가요. 축. 그 다음에 술은 이렇게 해서 90도죠. 이 90도가 팔을 비트는 거예요. 팔을 비트는 거. 그 다음 미는 여기로 가잖아요. 미는. 여기 몇 도예요? 각각 90도죠. 그래서 축술미가 사실은 진도 뭐냐면 그대로 해당하는데, 진은 양기가 많이 들려있는 걸로 봐서 이 게임에는 잘 안 끼어 있지만 요놈도 다 어떤 작용, 팔을 비트는 작용이에요. 이 팔 비트는 작용이 뭐예요? 형이잖아요. 형. 자하고 묘하고 형이고, 그죠? 진호유의 자형 말고 나머지 이 글자들은 전부 다 하면 이 90도 각도에 의해서 팔 비틀기 완전히 다 비트는 건 뭐냐면 충이잖아요. 충. 좌우상충, 그죠?
그래서 이런 이 어떤 구조와 흐름의 어떤 모양을 따라서 여러분이 주기를 갖다가 주기를 설정을 잘 해서 실제 상담에 응하면 어떤 상담이라도 이 재판은 37개월쯤 뒤에 끝난다. 그렇게 해주면 와 이러면서 선생님 그게 무슨 글자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어보거든요. 실제 이쪽 공부 좀 하는 분들이 제가 일주일에 한 2명 정도는 오시는 것 같아요. 와가지고 뭐 그런 설명은 어디에 있느냐 이런데 사실은 오행적 설명도 아니고 뭐 육신적인 설명 신살도 아니고 이 주기론에 의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주기론을 각가지 종류의 주기론을 여러분이 잘 정리해 두면 실제로 그 자연 현상, 그래서 삶의 어떤 모양 이걸 그대로 손쉽게 다 정리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하나의 키워드로 삼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제일 간단한 주기가 오늘 안 되면 내일이잖아요. 음양이라는 것도 사실은 주기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오행도 뭐냐면 다섯 날이 지나면, 5단계가 지나면 되돌아온다. 그래서 5 곱하기 2가 10이고, 그죠? 그 다음에 자연 현상적인 면에서는 12개가 계속 펼쳐지고 오므라들고 돌아가는 맷돌처럼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뭐, 이거 하나 가지고 사실은 뭐 시간을 한 몇 시간을 할애해야 될 내용을 뭐 천재반으로서 이제 컴팩트하게 제가 일단 키워드를 정리했습니다. 어차피 뭐 시간이 그렇게 아주 여롭진 않으니까 뭐 이쪽 분야 외나 관련성이 조금 더 있는 분야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또 질문 제가 한 두세 개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처음 예. 공부했던 거는 일간 중심으로 신사를 봤었거든요. 예. 근데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 연간 중심으로 예. 본다고 하는데 어느 쪽을 봐야 정확도가 두 개 다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개 다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는 원래 이제 자평에서 제가 이제 우리 연간을 일간으로 땡겨오느냐 마느냐 이런 거하고도 관련성이 있는데 그래서 그 연간을 기본적으로 중심으로 하는 것은 그 팔자에 가장 크게 부여된 어떤 바탕적 기운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신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통 사회 그러니까 가족주의 중심의 전통 사회에서 그 글자와 그 글자 사이에 발생하면은 그 가문이 뭘 결정했다 내 삶을 결정했다는 거죠. 그런 시대에는 그렇게 연이나 월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그 신살이나 육신적인 걸 해석해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었는데 현대처럼 그렇게 그 가문주의가 아니고 자기 개인의 어떤 그 주체적인 삶 중심의 틀에서는 일간 중심으로 하는 게 좀 더 섬세하고 정확하다는 거죠. 예. 선생님, 우리 유튜브에서 학우님이 질문해 주신 건데요. 대운의 흐름에서 원령에서 시작하는 원리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원령에서 시작하는 원리. 이게 지금 아직도 뭐냐면 이게 완전한 해결이 아직 되지 않은 난제긴 한데요. 우리가 월에서 그러니까 연은 거의 뭐냐면요. 이제 대운의 단위도 되지만 거의 일평생 그 글자가 타인에게 공여되기도 하고 타인 그 외부적인 환경에 대응하기도 하는 수단으로서 인자로서 의미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월은 가장 자기에게 어떤 현상적인 어떤 영향을 주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나누는 것인데 이게 이제 그 황극 경세에 보면 황극 경세에서 시, 일, 월 이렇게 통속을 묶어서 이렇게 확장을 해나갈 때에 이 월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축으로서 작용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도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고전 명리에서 무조건 월을 중심으로 음양을 나누어 배분하는 어떤 원리 자체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이해가 아직은 정확하지 않은데 이걸 가지고 수없이 많은 그 운의 변화를 관찰해 보니까 이 운의 변화에 의해서
그 사람의 어떤 운명적인 특성과 결부되어 있더라. 이런 어떤 원리적인 면보다는 경험치에 의해서 다시 정리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도 보고 있고, 또 소음법은 오히려 거꾸로 시에서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는 건 아시죠? 소음법은 시를 가지고 해마다 하나씩 이렇게 당겨서 올라가는 방법도 있는데, 저도 이걸 조금 해보다가 그 적용의 어떤 범주, 어떤 원리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음법은 좀 잘 쓰고 있지 않습니다만, 하여튼 이게 월에 관한 어떤 천문학적인 어떤 기준점이나 정의 부분은 아직도 약간의 난제점, 제가 뭐 파악하고 있기는 난제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경험치적인 측면에서 정리된 것일 거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문성현 학우님이 유튜브에 질문하셨습니다. 12신살은 사람에 따라 자격 여부가 달라진다고 봅니다. 선생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 좀 써먹는 게 약간 다르긴 다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2신살 고유의 어떤 의미는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고유의 작용도 뭐냐면 여자들이 좀 써먹는 모양, 그 다음에 남자들이 써먹는 모양, 그 다음에 이제 직업 분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관직자에 있는 사람들이 뭐 급살, 제살, 천살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써먹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맨, 사업을 하는 분들이 대체로 반한, 육회, 화계 이런 것도 좀 더 잘 써먹는 그런 어떤 측면은 어떤 그 기준으로 이렇게 그 대입을 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뭐 짧은 시간에 욕심은 뭐 한껏 천재법 수업인데 또 혹시나 다 알고 있는 거는 또 제가 또 했는지 모르겠네요. 공부 많이 한 데 가면 머리 아파요, 사실은. 다음에 또 조금 더 주제를 좀 더 포커스를 이렇게 좀 줄여가지고 테마가 좀 정해지면 그때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하고, 여러분이 이제 현대에 적용할 수 있는 명리학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런 키워드들을 가지고 한번 공부하시는 데 참작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뭐 짧은 시간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부님 너무 장시간 고생 많았고요. 뭐 잠깐 이제 듣기로 밤새도록 하고 싶다라는 소리도 약간 들리기도 하는데, 뭐 자주 이런 기회를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오늘도 여기 뭐 방역 지침을 지키느라고 뭐 중간에 한 번씩 창문도 열고, 또 학우님 시장하실 텐데 뭐 음료수 하나밖에 못 드리고, 하여튼 그렇게 어렵게 이런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시기가 끝나서 자주 만나 뵐 수 있기를 학수고대를 하고요. 오늘 특강해 주신 교수님들께 다시 한번 박수 드리면서 그러면 오늘 귀한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